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정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 자, 이게 재고자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를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게 핵심이죠. 자, 구입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업종별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 다르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토지, 건물 이런 게 있겠고요. 자동차 대리점은 자동차가 있겠고, 컴퓨터 대리점은 컴퓨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품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데, 얘가 구입한 거라면, 상품이 구입한 거라면, 제품은 제조한 것입니다. 그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을 말한다. 개정 과목 이름입니다, 여러분. 원재료는 제품의 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와 재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제품으로 돼서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공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 과정에 있는 것을 말하며 제공은 현재 만들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반제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제품은 완성이 안 된 제공 상태에 있는 제공품을 판매한 걸 말합니다. 이게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이 안 된 제공 상태에 있는 걸 판매를 하겠다. 그럼 이걸 반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공품, 반제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품의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송용, 부품품 등이 있습니다. 자, 더하기 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상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품 계정을 몇 개로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2분법, 3분법, 5분법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리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해도 결국에는 전체 결과값은 같습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2분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3분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3분법 관련된 내용은 전산회계 2급 이론편에 있으니까 그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분법으로 하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상품하고 상품 매출로 우리가 상품 계정을 관리해 갈 겁니다. 회계처도 이렇게 할 거고요. 3분법은 이월 상품, 상품 사온 거는 매입, 판 거는 이제 매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계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되고, 우리는 상품 매출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전산회계 1급이니까. 예. 자,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매입원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만들었다면 제조원가다 이렇게 되겠죠.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많이 나오는 게 운반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로 이게 반품한 거 매입 반출, 깎은 거 매입의 누리, 그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깎은 거 매입 할인, 얘는 차감한다. 그래서 부대 비용은 더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은 차감해서 재고자산의 그 취득원가를 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올 경우에는 순매입액이 돼요. 오른쪽에 계산식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왔다. 원재료를 사왔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사온 상품에 하자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반품할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죠. 만약에 반품했다면 그건 매입 반출입니다. 깎았다면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 계정 과목 이름 프로그램에서는 따로따로 안 쓰고 이 계정으로 써요. 매입 반출 및 애누리. 이걸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차감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하실 때 이 계정은 대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어요. 외상으로 사면 이제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구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정서 썼는데 약정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요. 이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20일 내에 상환시 1% 할인, 30일까지는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있다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빨리 갚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갚아서 깎았다. 그럼 이건 매입 할인입니다. 이 물건에 하자고 관계가 없어요. 계정 과목 이름 매입 할인도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대변에다 쓰는 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 얘네들 나오면 대변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이제 상품 1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운임 10,000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거 가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대 비용은 포함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운임을 상품에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상품은 10만 원인데 운임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운임은 10,000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은 11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는 상품 대금을 외상으로 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그 부채는 외상 매입금 쓰기로 했죠. 외상 매입금.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운임은 당사가 부담하면 재고자산 금액에다 포함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입한 상품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3만 원을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사왔나 보죠.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에서 3만 원 차감하기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3만 원 빼요. 뺀데 차변다 써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없애야 되니까 이게 부채 감소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해당되는 상품 재고자산을 이만큼은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매입한 추미 애누리 대변에 쓰는 거 이해되시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과 3번, 4번 재고자산의 원가, 단가 파악 방법입니다. 네, 수량 파악 방법을 수량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원가 파악 방법을 이렇게 원가 결정 방법,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고장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상품 재고장 쓰려면 수량과 단가를 알아야 돼요. 자, 수량 파악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지 재고조사법. 두 번째, 계속기록법. 세 번째, 혼합법, 병영법이 있습니다. 실지 재고조사법은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량 파악 방법은 매입한 수량만 적고요. 판매한 수량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개 팔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몇 개 팔았는지 알기 위해서 기말에 가서 또는 재고 파악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가서 기말에 수량이 몇 개 있는지 창고에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고한 수량이 100개인데 창고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기말에 실제 조사했더니 재고 수량이 10개 남았다. 그러면 90개 판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개 사왔고 몇 개 팔았고 몇 개 남았고 관리하는 방법이죠. 이건 언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추천하는 건데요. 단위당 원가가 적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입출구가 빈번한 입출구가 빈번할 때는 매출 수량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업종에 쓰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은 모든 수량 그 파악 방법이 다 써야 돼요. 매입은 검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공식으로 굳이 만든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단기 판매 가능 수량, 즉 혹시 작년에 팔고 남은 거 있다면 기초 재고 수량에서 단기 매입 수량, 얘가 이제 장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 재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면 판매 수량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감모 시에 판매 수량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점인데, 이게 감모라 하면 뭐냐면 수량이 부족한 걸 감모라고 그래요. 이게 뒤에 감모 나오는데 그 감모 요인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모는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해서 실제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창고에 있는 수량이 부족한 걸 감모라고 그래요. 자, 그걸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 손해보험 금액이 발생되면. 그럼 감모는 수량 부족이구나. 그러면 도난, 파손 등으로 수량이 많이 부족하게 됐다면 실제 재고 조사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판매 수량이 과대 계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는 없고 단기 매입은 이제 100개라고 해보세요. 기말에 10개 이렇게 써놨다면 몇 개 팔렸다고 그래요? 90개. 근데 여기에서 10개가 감모로 사라졌다 해보세요. 파손돼서 10개 사라졌다. 그래서 창고에 10개 남아있는 거다. 그럼 실제로 20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개가 팔린 걸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모되면 판매 수량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속기록법은 계속 기록한다고 그랬으니까 입고된 거하고 출고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매출 다 적는 거지. 들어온 수량, 나간 수량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므로 따로 재고조사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온 데서 나간 거 빼면 남아있는 게 기말이니까. 그래서 따로 실제 재고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 쓰냐면 판 거 다 적었다는 거는 그걸 적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주로 비싼 거, 고가의 상품,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종에서 적용이 가능하겠죠. 고가의 물건은 하나 딱 사라지면 그게 비싼 거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즉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 때마다 이거 하나 팔았다라고 이제 쓰는 거죠. 사온 데서. 얘도 만약에 감모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얘는 이제 실제 재고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개 사왔어요. 근데 5개 팔았어요. 10개에서 5개 팔면 남아있는 거는 5개라고 그러겠죠. 장부에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창고에 당연히 5개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조사는 안 했으니까. 만약에 파손돼서 하나가 사라졌다 해봐요. 그래서 창고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사라지면. 근데 나는 창고에다 5개를 써놨으니까 기말의 재고 수량이 과대 계상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놈의 감모가 문제네요. 그래서 수량 파악 방법은 이렇게 2개를 만들었는데, 이 감모가 생기면 둘 다 문제가 생긴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모가 많을 경우에 그럴 때는 2개를 섞어서 써야 된다. 혼합법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장부에다가 입고 출고를 쓰고 그다음에 한번 창고에 가서 실사해야 된다. 이런 거죠. 2개를 다 섞었잖아요.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그래요. 주로 감모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쓰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에서는 요즘에는 다 시스템이 있죠. POS 시스템. 그래서 바코드로 딱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매일 매출 기록되거든요. 그 수량이. 그러면 창고에 가서 조사만 해주면 돼요. 혼합법을 쓰는 거는 감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1, 2번은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 감모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모가 발생하니까 이런 단점이 나오니까 혼합법이 생긴 겁니다. 감모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팔리고 몇 개 남았는지, 그 다음에 몇 개 사왔는지 그 수량을 썼다면 거기에다가 단가를 써야 되겠죠. 원가를. 그래야 전체 금액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매입액, 그 다음에 팔려나간 거,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그래서 원가를 쓰는 방법을 만들게 됐어요. 원가를 쓰는 방법은 그 물건 팔았다면 그 판 거 그대로 쓰는 거. 그게 처음에 썼던 건데요. 그게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근데 모든 업종이 이 개별법을 쓸 수 없어요. 내가 판 물건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대량으로 사서 대량으로 팔 때, 이제 그럴 때는 이 개별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일을 파는데 사과를 팔아요. 사과가 1월 1일자로 안 팔아서 10개 2월 돼서 넘어왔고 그 단가가 1,000원짜리였어요. 너무 부족해서 1월 2일자로 다시 10개를 사왔어요. 일부러 적게 쓰는 겁니다. 1,200원에 이렇게 하나당. 그리고 1월 3일 날 이 중에서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다고 하죠. 팔 때는 2,000원에 팔았어요. 이게 매가가 돼요. 이거 딱 곱하면 이게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출액이 되는 거는 쉽죠. 판매 금액을 곱해주면 하면 되니까 판수량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총 20개 중에서 10개 팔았다는 건데 1,000원짜리 판 거야 1,200원짜리 판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재고를 관리해 간다는 거는 매입한 수량하고 단가만 쓰는 게 아니라, 단가를 다른 말로 또 원가라고 그래요. 매입한 수량과 원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팔려나간 수량과 원가 얼마짜리가 팔려나간지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팔렸다면 남아있는 수량과 그 원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 팔았는데 이 사과가 대량으로 사서 팔다 보니까 우리가 진열을 할 때 1,000원에 사온 거 따로 진열하고 1,200원 사온 거 따로 진열 안 해요, 보통. 그 사과가 다 똑같은 크기고 단지 물가가 올라서 200원 더 주고 했다면 그냥 진열할 때는 섞어서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적는 게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별법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개별법은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쓰라고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쓰기가 불가능하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 두 개 있거든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쓰실 때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원가 파악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원가 파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매하는 상품별로 이 원가 파악 방법을 다른 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나면 다른 거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개별법을 쓸 수 없다면 선입선출법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 걸 적는 거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 걸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두 개가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사올 때마다 그 평균 내서 평균된 금액으로 사온 금액 적고 그 다음에 그 팔았다면 그 평균 금액으로 판 금액 적고 기말 재고 적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한꺼번에 즉 주로 기말에 전체 총 사온 거에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 금액으로 다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상 총평균법이 제일 편하죠. 자,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장단점을. 그럼 개별법 처음에 말했으니까 이 개별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제일 정확한데 단점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대량으로 파는 원가 금액이 적은 것들하고 종류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입, 후입, 이동, 총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거다. 그래서 선입선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고.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죠. 들어온 대로 팔려나갔다고 처리하니까 물량이 흐른 거 일치하죠.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수로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량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물량의 흐름하고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장점인데 이렇게 이쪽은 얘는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왜 쓸까요?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쓰겠지. 얘가 제일 좋은 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잖아요. 선입선출법 계속 보면 이 선입선출법으로 적으면 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인플레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인플레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디플레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해가지고 인플레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번에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번에 1,200원 주고 사오고 계속 오르니까 이번에 또 1,300원 주고 사온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매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온 걸 모두 다 2,000원에 팔았다. 그런다면 먼저 사온 거 먼저 파는 거니까 이것부터 팔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의 차익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순이익이 높게 잡혀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역순으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거꾸로 팔잖아요.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다. 그러니까 1,3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걸 적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적게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순이익 봐보세요. 물가 상승할 때 이 순서대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평균법은 중간 정도로 이익이 잡힙니다. 중간 정도로 잡히는데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는 매입할 때마다 계속 매입한 수량 가지고 평균 예사기 때문에 이익이 더 크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사온 게 남아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기말의 재고 원가는 최근의 원가로 계산되므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시가에 가깝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후입선출법은 다르겠죠. 기말의 원가는 가장 옛날 게 남아있으니까 기말 재고 원가는 과거 원가로 대응된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갈 때는 낮게 계산된다. 이렇게. 그러면 장점 또 쪽에서 또 하나 보면 이거는 그냥 비교하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장점 쪽에다가 매출 시점 현재 그 매출액과 그 매출 원가가 가장 최근 걸로 이렇게 해서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한국재택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도 써도 돼요. 회계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 원가를 계산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걸로 재고자산 금액을 기록하고 이걸로 매출된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동평균법은 한꺼번에 전부 다 사온 걸 계산해서 전부 다 매입액에서 전부 수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총평균 원가를 계산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물가 상승 시 잠깐 이 부등호 잘 나오니까 이론을 위해서 잠깐 보면 기말재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 게 남아있으니까 금액이 제일 크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잡히니까 이 두 개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부등호가 매출 원가는 팔려나간 원가니까 팔려나간 원가가 가장 크게 잡힌 거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나중에 사온 걸 이걸 팔려나간 걸로 원가로 줬기 때문에 제일 금액이 큰 걸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걸로.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부등호상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부등호를 쓰면 돼요. 그래서 후입 거꾸로 그 다음에 총평균, 이동평균, 선입선출법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경영자가 하나 택하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쭉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입선출법을 하기로 했다면 그걸로 계속 쓰면 되고 이동평균법 하기로 했다면 그걸 계속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재고자산은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평가는 그 재고자산 평가하는 거 말고 이 평가는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그 평가입니다.
이걸 이제 저가법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법 나오면 금액이 떨어졌을 때만 평가한다고 그래서 저가법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때는 평가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떨어졌을 때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저가법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재고자산 이렇게 수량과 이렇게 단가를 기억해갖고 기말에 기말 재고자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평가하시고, 또 하나의 평가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재고장 이제 쓰시고, 또 하나의 평가는 제가 저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원가가 돼요. 장부 금액. 취득한 원가로 장부에다 쓴다고 해서 장부 금액입니다. 그럼 최소한 1,000원에 사왔다면 더 비싸게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0원에 이제 팔기로 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시가, 공정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비싸게는 팔아야지, 1,000원짜리를. 이렇게 이제 파는 회사인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장부 금액보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해당되는 그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었거나, 그 다음에 구식이 됐거나, 손상은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걸 말해요. 크게. 회사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거나, 막 그래서 우리 회사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거나, 그런 거. 그렇게 손상 입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너무 오래되면 구식이라고 해서 또 갑자기 안 팔리고, 이렇게 유행을 타는 제품이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 물건이 창고에 쌓아놓으면 장기 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원가 상승.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시가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1,500원에 팔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죠. 1,000원에도 안 사겠대요. 그럼 이제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래서 800원 주면 사겠니? 이렇게 사겠대. 그러면은 1,000원에 사왔는데 800원에 팔게 되니까 200원의 손해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만 하는 거예요. 시가 1,500원에 판 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만약에 2,000원으로 이렇게 팔아도 팔린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이제 평가 안 하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200원 이렇게 씁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거 자산 계정이에요. 재고자산에서 빼요. 얘는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에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비용에 속해요? 영업비용으로라고 돼 있어요. 영업비용에서 매출원가에다가 가산해라. 이렇게 처리합니다. 떨어졌을 때 그 평가한다고 해서 저가법이라고 그래요.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만약 해소돼서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이 손실을 쓴 만큼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면 상승한 경우는 우리 장부 금액이 1,000원짜리였잖아. 아까 1,000원짜리를 우리가 이제 1,500원에 팔다가 만약에 8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200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쭉 또 수요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그래도 우리가 손해본 거는 200원 손해봤으니까 이 손해본 이 금액만큼만 환입을 한다. 환입할 때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이렇게 써가지고 매출원가에서 빼요. 그 비용 처리한 것을 뺀다는 거죠.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있습니다. 감모손실은 수량 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수량 부족. 보통 이것도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이것도 이제 평가할 때 하는 회계 처리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하면 감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액, 감모된 만큼 손실이 발생되는데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상 수량이 100개인데 실제 수량이 80개밖에 없다. 그럼 20개가 감모된 거예요.
그럼 2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해서 그 손실 금액을 잡고 그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감모가 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냐, 이게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냐라고 봐야 돼요. 정상적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경우는 관리 같은 거 잘못해서 발생된 거예요. 그게 회사의 실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는 매출원가로 처리하므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또는 제품 매출원가 쓰고 대변에 해당되는 상품 제품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해당되는 상품 제품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 조결안에다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상품은 따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조결안에다 이렇게 써요. 타 계정으로 대체라고 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제품은 팔린 게 아니라 이렇게 감모, 도난, 분실, 파손, 증발, 관리 잘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없어진 거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원래 팔린 거면 매출원가로 가야 되잖아요. 매출원가로 안 가고 다른 계정으로 갔다. 그래서 타 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해당되는 조결에다 써서 기말에 재고자산 최종 회계 처리할 때, 재고자산 그 기말에 그 평가할 때 해당되는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팔려나간 게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했던 거, 이게 저가법 말했잖아요. 그 시가에 대해서 계산할 때 상품, 제품, 제공품은요, 순실현 가치로 하고요. 원재료는 현행 원가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타계정으로 대책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재고자산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은 팔아야 되고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이를 타계정으로 대체 또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으므로 팔려나간 게 아니니까 매출에 다른 것으로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로 하고요. 이걸 조결안에다 써서 나중에 매출원가에서 제시키라고 그랬어요. 해당되는 물건은 안 팔렸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품 원가 20만 원짜리, 시가 30만 원짜리를 팔면 3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20만 원에 사온 걸 안 팔고 국군 임무품으로 전달했다. 그러면은 장부에 20만 원 돼 있는 거니까 20만 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국군 임무금품이 기부금이니까. 그리고 이걸 나중에 매출원가에서 이제 빼야 되잖아요. 이건 안 팔린 거잖아요. 이게 따로 표시 안 하면 이게 팔린 걸로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대변에 상품이 없으니까. 매출원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가잖아요. 근데 이건 안 팔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시했다가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때 조결안에 8번을 이용해갖고 드시면 이 부분이 매출원가에서 빠져요. 그래서 조결안에 8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감모손실도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 해당이 돼요. 정상적으로 팔리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라진 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화재 등으로 소실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화재는 이제 재이기 때문에 재해 손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품 이렇게 하고 타계정 대체 회계 처리한다. 알아두시고요. 타계정 대체 회계 처리는 결국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원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8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입니다. 만약에 포함된다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좀 판매 방법이 다양한 거, 마케팅 차원에서 판매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앞에서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은 간단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저장품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외에도 판매 기법의 변화로 다양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추가로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추가로 생겼다는 거는 우리 재고에 포함되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형광펜 칠해진 거 먼저 보겠습니다. 시성품부터 보도록 하죠. 시성품은 시험 삼아서 써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판매 기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팔기 위해서 고객의 집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럼 고객이 쓰다가 마음에 들면 구입하시고 아니면 우리 회사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고에 있는 상품이 고객한테 가니까 이거 말 그대로 상품 대변에서 빼버리면 팔린 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빼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게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준 거다라고 해서 시성품으로 계획 처리해놔요. 시성품은 창고에는 없는 건데 고객이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 회사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매출 처리할까요? 그러면 사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매입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 계정으로 처리한 시성품으로 처리한 거는 우리 거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계정과목이에요. 그래서 시성품이 재고자산의 계정과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성품이라는 계정을 쓰겠죠. 이런 회사. 적성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회사가 위탁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위탁자. 대신 팔아주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그래요. 이게 판매 대행사라고 흔히 그래요.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상품을 수탁자 창고에다 주게 되겠죠. 우리 회사 창고에 없으니까 상품을 갖다가 없애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대로 상품 쏘면 되는데 이 수탁자 창고로 갈 거 아니에요. 수탁자 창고에 있는 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는 대신 팔아달라고 하고 수탁자한테 판매 수수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품이 차에 실려서 수탁자 창고로 보내지겠죠. 그래서 실어서 보냈다. 실어서 보냈다. 그걸 적송이라고 그래요. 실어서 우리 회사에 상품을 보냈다. 그래서 그걸 적송품이라고 해요. 이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우리 거 재고자산이므로 회계처리 적송품을 해놔야 돼요. 적송품을 해놨다가 수탁자가 팔았어요? 그럴 때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수탁자가 팔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해준 거 먼저 볼게요. 할부 판매 보겠습니다. 할부 판매는 대금을 물건을 줄 때 한꺼번에 다 받지 않고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이럴 때 물건을 준 날 판매한 걸로 처리할까요? 판매하면 재고자산에서 빼야 돼요. 아니면 돈을 받은 날 판매한 걸로 할까요?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한 시점에서 팔렸다고 처리해라.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가 있죠. 상품권을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상품권 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오면 물건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을 이제 발행했을 때 팔린 건가요? 아니면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팔린 건가요? 라고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럴 때 회계 기준은 상품권을 회수한 날 팔린 걸로 해라. 왜냐하면 상품권 회수한 날 물건이 고객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직 물건은 우리 회사 창고에 있어요. 아직 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고 발행한 거에서는 그 다음에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제시킨다.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돈 받으면 그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그 계정을 상품권 선수금 또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상품권 100만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또는 선수금 써라. 그런 얘기죠. 나머지 보겠습니다. 미착상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착상품이라는 계정은 재고자산 계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주로 우리 회사하고요. 애국회사,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국회사, 멀리 떨어진 회사하고 거래할 때 우리 흔히 이제 무역거래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주로 쓰는 계정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애국회사로부터 이제 물건을 이렇게 수입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 회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게 된다면 그 보험료라든가 운임 때문에 그 조건이 붙어서 물건을 사고 팔거든요. 그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만약에 그 계약서를 쓰고 물건을 수입해 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선적한 순간, 배에다가 실은 순간 우리 거 물건이 됩니다.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험료하고 운임을 다 부담해요. 그리고 그 물건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는데 오래 걸려요. 오는데 한 5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운송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선적한 순간 배에다 실었으니까. 그럴 때 얘 우리 거잖아요.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죠. 계정 과목을. 미착 상품으로 쓴다. 상품이면. 그래서 온재료면 미착 온재료 이렇게 되겠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미착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걸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미착 상품에 따라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된 시점에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 회사는 이제 매출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수출한다고 그런다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선적한 순간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은 다른 말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이 돼야 돼요. 원하는 곳에. 따라서 운송 중에 있는 거는 우리 거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누구 거? 판매자 거죠. 따라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매입자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면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미착상품으로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남은 두 개 간단하게 한번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상품은요.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당만 잡힌 상태이므로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저당을 잡혀야 되는데 우리 상품이 우리 재고자산이 저당 잡혔어요. 그럼 이게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 대출금을 못 갚아야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당 잡힌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보겠습니다.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물건 팔면 계속 반품이 계속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반품률을 과거 경험 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계속 반품되면 합리적으로 추정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반품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반품률을 반영을 당연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반품에 해당되는 만큼은 팔린 걸로 처리해야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해당이 되는 범위를 다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